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출사표를 던진 WTO 사무총장의 당선 윤곽이 오늘 밤 드러날 예정입니다. The WTO needs to be more responsive to global challenges and contingencies for the benefit of all its members. Want peace and security and stability. That is why the WTO is needed, with its ability to arbitrate disputes within members.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명희 본부장의 당선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상황이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언론이 WTO 사무총장 선거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일부 변상욱의 눈 코너에서 진단해보겠습니다.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 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도 입법으로 실시를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있었던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난히 위기에 강한 나라를 강조했습니다. 연설 후반부에는 여야 갈등의 정점인 공수처 출범을 서둘러 달라는 당부를 하며 연설을 마쳤는데요.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공수처 출범에 대해 여당 목소리 들어봅니다. 법사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얼마나 오만한지 공직자 추천까지 간섭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추천권까지 뺏겠다는 정말 오만 당자가 하늘을 찌르는 저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한다면 우리도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야유로 대응했습니다. 또 청와대 경호원이 주호영 원내대표 몸수색을 하자 주 원내대표가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죠. 대통령 시정연설도 대통령을 경호하는 방법도 야당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오늘 시정연설의 평가와 주요 현안에 대한 야당의 목소리,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2부에서 연결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한 주간 스포츠 소식 정리해 봅니다. 오늘 끝난 월드시리즈 소식과 K리그 우승과 강등권 경쟁, 그리고 은퇴를 선언한 이동국, 김태균 선수 소식까지 스포츠를 사랑하는 두 남자 김기혁, 최영진 아나운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월 28일 수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보는 시간, 변상욱의 눈 시간입니다.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의 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WTO 사무총장 결선에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진출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예. 경쟁자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 조이알라 후보입니다. 나라별로 대륙별로 바쁘게 계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제 두 갈래로 나눠졌죠. 우리 편을 드는 걸로 보이는 아시아, 태평양, 그다음에 미주, 그다음에 한국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아프리카, 중국, 예. 일본. 예. 이렇게 해서 둘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유럽이 누구 편을 드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세력이었기 예. 때문에 예. 그 유럽 연합의 표심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유럽 연합이 나이지리아의 응꼬지 오콘조이알라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제 균형이 무너진 거죠. 이렇게 예. 되면은 유명희 본부장이 인지도가 좀 약했기 때문에 상당히 뒤쳐져 있다가 엄청난 속도로 추격전을 펴서 거의 따라붙기 시작했는데 추격전에 이제 동력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막판 뒤집기가 남은 거죠. 추격이 남은 게 아니라 막판 뒤집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유럽 연합이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기로 뜻을 모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 중국은 뭐 아프리카를 오랫동안 지지해 왔으니까. 예.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지하는 거고. 그렇죠. 일본과 미국은 특별한 사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은 역시 우리 때문에 WTO에 이미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이것만큼은 뭐 미국 눈치 이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확실한 실리를 갖다 챙겨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나름 이해는 가죠. 유럽연합이
고심을 좀 한 것 같은데 결국은 다수결로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적을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예. 이유가 있을까요? 유럽 연합도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독일, 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유럽에 들어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무역을 또 제압하거나 또는 통제하면서 자기들이 막 휘가 막 이제 엎어버리는 그런 미국의 행태가 유럽에서 벌어지면 안 되겠다. 중국 기업들 고생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미국을 상당히 견제하는 것 같고 또 아닌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뜻은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연합체니까 우리들의 이익이 어디에 더 걸려 있겠는가를 이제 생각하는 거겠죠. 아프리카는 전통적으로 유럽의 무대입니다. 유럽 식민지도 많았고. 근데 그래서 유럽이 아프리카에 투자해 놓은 것도 많았는데 한 30여 년 전부터 중국이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아프리카의 어떤 지배권이 중국으로 슬그머니 넘어갔죠. 그래서 유럽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중국의 어떤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이때 우리가 다시 아프리카에 대한 지배력을 더 확장하자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원료를 싸게 들여와서 제조업을 통해서 비싼 부가가치 물건을 만들어서 제조업 기반이 전혀 없는 아프리카에 다시 되파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옛날에 식민지를 두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다시 유럽에서는 아프리카라는 시장을 확보하자라는 뜻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유럽이 제일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가 난민 문제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몰려오니까 가까운 유럽으로 다 오니까 아프리카의 투자를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정상적인 산업을 어느 정도는 일으키고 거기에서 일자리가 나오고 아프리카 난민들이 유럽으로 엄청나게 밀려들지 않도록 좀 조절을 하는 기능도 발휘해보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이 아프리카를 무지하게 지원한다고 그러지만 중국도 사실 약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기자들 만나보면 중국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돈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공장에서 쓰는 재료도 중국 거 들여오고 설비도 중국 거. 나중에 보면 노동자도 중국 노동자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어느 틈에. 그래서 맨 처음에는 도와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단물만 빼먹는 것 같다. 빨대 꽂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중국이 투자는 하지만 중국 스타일의 투자가 아프리카 쪽하고 그렇게 딱딱 맞아가는 건 아닙니다. 아마 유럽연합은 이런 것들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기회를 엿보는 거죠. 그런데 WTO 지금도 사실 중국이 굉장히 많은 돈을 내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때도 WTO가 중국에 조금 편향적으로 대처한 거 아니었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만일 이번에 중국이 밀고 있는 나이지리아 후보가 된다면 뭐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도 갑자기 국제 단체들마다 우리가 얼마 내는지 알지 하고 계속 확인을 해나가는 작업이나 미국은 미국대로 뭐 우리가 얼마 내는지 알지가 아닙니다. 안 낼래. WTO 이제 관계를 끊을래 뭐 이런 식으로 더 세게 나가죠. 그래서 강대국들이 그동안은 국제기구에서 세계적인 협력을 이제 강구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국제기구를 이용한 어떤 세계 지배를 더 앞세우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느낌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유엔이든 유엔 산하기구든 WTO 같은 거에 우리가 국제기구에 빨리 발을 더 집어넣어서 세를 확보하는 게 더 긴급한 거죠. 지금 아시아 국가는 그러면 일본을 제외하고는 우리 쪽을 대부분 뭐 우리 쪽을 지지한다고 이제 봐야겠죠. 그럼 남은 변수는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와 미국이 어느 정도 입김을 발휘하느냐. 지금 미국은 뭐 대선 때문에 정신이 없는지 어떤지. 미국은 다원주의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하는 거죠. 미국 일국주의로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너무 그러지는 말고 어느 정도의 다원주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대선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게 본격적으로 제시가 됐으면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이 늘 강조하던 다원주의가 약간 힘을 얻을 텐데 그거는 무산된 것 같고, 이제 문제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WTO 사무총장 선거는 표결이 아니라 컨센서스 합의 방식입니다. 전원 합의체입니다. 모두가 박수치고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표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때 어느 쪽 표가 어느 쪽 표를 눌러가지고 박수를 받아내느냐 할 때 이제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그때까지 어떻게든 우리가 표가 좀 많아야 되는데 거기서 약간 뒤지고 있는 대신 가장 입김이 센 미국이니까 이 미국의 한 표는 한 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합의를
어떻게든 강요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좀 크게 내준다면 뒤집힐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 국무부가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를 보면 해외에 있는 자기 공관들에게 야 너희들이 자리 잡은 그 나라는 한국을 응원하는지 아프리카를 응원하는지 한번 파악 좀 해봐라. 그다음에 파악을 해봤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으면 조심스럽게 한국을 좀 밀어달라고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제 이렇게 공문을 다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 아마 외교부 차관도 오늘 미국 쪽하고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뭐 말로는 뭐 세계 경제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하는 김에 이 얘기도 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뭐 어쨌든 아직 희망은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럼요. 네, 막판 뒤집기는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7일 어젯밤까지 164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후보들에 대한 선호조사를 일단 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제시하면서 자 이제 만장일치로 한번 가봅시다라고 논의를 하겠죠. 예. 자 미국과 중국의 지지 그리고 EU 이탈표 발생 뭐 이런 것들이 아직 변수로 남아 있는데 예. WTO 사무총장 선거를 바라보는 우리 언론의 모습은 어떤지요? 언론 중에 약간 엑스맨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보면 조선일보 27일 걸 보면은 스가 내각 유명희를 막아라 WTO 낙선운동 이렇게 제목이 돼 있는데 예. 만장일치 방식으로 사무총장을 추대하는 특성상 일본이 끝까지 싫다고 버티면 참 어려워진다. 그래서 정부 주변에서는 지난해 왜 그러니까 반일 불매 운동에 앞장을 서가지고 참 그게 참 뼈 아프지 않냐? 여권이 괜히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반일로 들어갔다가 1년 만에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냐? 사실 온 국민이 함께 했던 건데 예.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근데 커봐 그럴 줄 알았어. 왜 일본한테 대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투가 나오는 거죠. 예. 뭐 조선일보에서는 처음에 그 일본 쪽에서 이렇게 수출 제재를 걸었을 때부터 네. 우리는 맞서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논조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댓글로도 뭐 친일 언론이냐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본 언론, 한국 외교관의 뉴질랜드 건이죠. 예. 성추행 스캔들, WTO 총장 선거의 악영향. 이게요. 니케이라고 흔히 전해졌는데 니케이 신문이 보도했다고. 예. 니케이 신문이 보도한 게 아닙니다. 니케이 신문이 운영하는 아시안 리뷰라고 하는 월간 잡지입니다. 예. 그걸 어떻게 또 꼼꼼하게 다 뒤져가지고 조선일보만 단독으로 이걸 또 보도합니다. 예. 이게 진짜 단독 보도죠. 외교관 성추행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무총장 선거에 이것도 부정적이다라고 인용 보도하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역시 조선일보인데 문 대통령 유명희에게 공들였는데 유럽연합은 나이지리아 지지. 그러니까 결국 유명희 본부장이 성사가 안 될 경우 문 대통령하고 정부한테 책임이 있다. 예. 정치적인 포석을 까는 거죠. 예. 예. 그 뭐 조선일보가 현재 문재인 정부를 뭐 지지하지 않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예. 그러나 국익이니까요. 예, 이거는 우리 쪽 사람이 되는 게 훨씬 좋을 텐데. 엄청 중요한데. 예. 좀 불만이 모양이에요. 알겠습니다. 다른 소식도 잠깐 짚어보죠. 예. 독감 백신 사망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물론 전문가들과 방역 당국에서는 독감과 또 사망 사건과 인과관계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지금 백신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성년자 그룹과 어르신들 그룹. 근데 사건 사고는 다 지금 어르신들 그룹에서 나왔단 말이죠. 단 하나 17세 사망자만 고교생. 이게 미성년자 그룹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부검 결과를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온 것 같고 다만 이 사망자의 형이 국가수 부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진상규명을 호소했어요. 청와대 게시판에. 결국은 이걸 회상 편견이라고 합니다. 리콜 바이어스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눈에 탁 띄는 또는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의 가치가 확 강화되면서 거기에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정말 쾌활하고 요새 잘 지냈는데 아무 일 없었는데 성적도 좋았는데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았는데 단 하나 그동안 지내오던 거에서 달라진 게 있다면 독감 백신 맞은 거. 그러니까 결국 독감 백신 맞고 죽은 거지 다른 요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자꾸 그걸 이제 회상 편견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기억 중에서 중요한 기억 하나만 계속 강조하는. 그렇게 돼서 이제 독감 백신 맞은 게 회상 바이어스에 들어가는 건데 편견에 들어가는 건데 경찰에서는 이미 몸에서 치사량의 아질산 나트륨이 나왔다. 위하고 혈액에서 이제 나왔다는 거고
음식으로 조금씩 먹어갖고 이렇게 쌓이지 않는다. 한꺼번에 섭취한 걸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 주문을 한 거와 배달된 주소 예. 이것까지 이제 확인을 했다는 거니까 아마 가족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씩 이해를 하시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예.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어르신들 그룹에서만 이렇게 사망사고가 나오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예. 그 전문가 집단과 당국에서 인과관계가 없다. 백신과 사망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은 백신 맞고 사망, 백신 예. 맞고 사망 20명, 백신 맞고 사망 40명 계속 그렇죠.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기사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만일 그 어르신들이 공포감을 느껴서 백신 접종을 안 한다면 그럼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떤 전문가가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마는 나중에 코로나와 독감이 겹쳐지면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이 모자라서 예. 순번 대기표 뽑아들고 노인네들이 병원 쪽에 줄을 쭉 예. 서서 기다려야만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예. 그러면 엄청난 사망자가 나온다. 예. 아무 걱정 없으니까 제발 좀 맞아달라라고 했는데 땡땡땡땡 신문은 누가 독감 백신에 이런 걸 넣었어? 라는 기사의 제목을 뽑았습니다. 누가 아질산 나트륨을 독감 백신에 넣었어? 예.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예. 어떻게 이렇게 제목을 뽑을 수 있는지 상당히 의아스럽고 또 독감 백신 사망자 수 이거 틀린 말입니다. 예. 독감 예방 접종 후 사망 신고 접수자의 그렇죠. 수입니다. 예. 이렇게 써야 되는데 길다고 독감 접종 후 사망자 이렇게 쓰니까 계속 그게 30, 40, 50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쓴다면은 같은 논리면은 저녁 먹고 사망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전문가가 그 페이스북에 아프게 글을 올렸는데 사망 전에 독감 백신을 맞으신 거지 독감 백신을 맞고 때문에 사망한 게 인과관계가 아니다. 제발 좀 그렇게 이해해달라. 예, 그래서 뭐 국무총리도 먼저 맞는 모습 보여줬지 않습니까? 근데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건 코로나 백신이 이제 나왔어요. 코로나 백신 맞을 때 누가 또 하나 숨지면 코로나 백신 맞고 숨져. 숨졌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쓸수 코로나 있으니까. 백신은 또 확 번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언론의 과도한 공포감 조성의 기사는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변상 유는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위기에 강한 나라를 강조했는데요. 지금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여의도에서는 가장 위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 출신이자 법사위 소속 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 연결해서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송기현입니다.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K방역 성과가 경제로 이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선도국가로서의 대한민국 비전을 선포하셨고 이 과정에서 여야의 협치를 강조하시면서 강한 의지를 표시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대통령이 시정연설 하기 위해서 연단에 올랐는데 한동안 연설을 못했습니다. 야당의 야유가 쏟아져가지고. 네네네. 아주 적절하지 않은데요. 예. 참 뭐 처음에는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정 한남장 뭐 가기 전에 경호원한테 뭐 제재를 당했다 이런 거 가지고 했는데 분명히 국회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인하고 예. 청와대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겠다 했는데도 예. 계속해서 그런 부적절한 시위하셨고요. 또 팻말도 많이 있고 했었는데 예. 그것도 지금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저희 볼 때는 정말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인데 예. 이거를 권력형 게이트로 해가지고 좀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나쁜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뭐 야당 의원들이 팻말 든 거야 뭐 표현의 자유로 뭐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네, 네. 대통령이 연단에 섰는데 1분 가까이 말을 못하게 했다고 하면 야유하느라고 그거는 국민들 보기에 조금 눈살이 찌푸려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 공수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공수처 언급을 했습니다. 빨리 출범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 국민의힘이 일단 추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출범 기한으로부터 105일 지나서 이제 예. 추천을 했죠. 근데 문제는 여권에서는 아마 그런 걸 걱정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비토를 하게 되면 결국은 네네. 추천 안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네네. 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공수처 추천위원회 진행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일부터 회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긴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두 분께서 지금까지는
일단 뭐 이현 변호사 같은 건 공정한 뭐 친정부적인 그 공수처장에 추천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공수처장의 중립적이고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도 될 수 있고 예. 또 임정혁 변호사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제 논의하겠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기대하고 있는데 예. 저희로서는 일단 그 두 분이 지난번 이제까지 뭐 여태까지 활동했었던 여러 가지 경력 때문에 일단 우려는 많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우려가 현실로 돼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마치 공수처를 지연시키는 의도로 계속 변질이 된다고 하면 예. 저희들도 뭐 입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일 야당에서 추천한 2명의 위원들이 계속해서 비토권을 행사하게 되면 민주당은 네.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분명히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선거를 했고 결과는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20대에서 본인들이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선거로서 국민의 뜻이 나타난 이상은 그것을 정말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더 이상 지연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로서 21대 국회로서는 첫 번째 정기국회 안에 적어도 그것이 설립이 돼야 되지 않느냐. 예. 지나기 전에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다. 지난 총선을 통해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11월 중에는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1월 있습니다. 중에는.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26일까지 추천해달라고 그래서 야당이 네네. 추천을 했는데 네. 바로 법을 개정하게 되면 그것도 또 민주당으로서 명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거의 바로 법을 개정하지는 않고요. 예. 일단 추천의 진행을 저희들은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천위원회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계속해서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할 때는 그때는 또 국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입법권을 가지고 예. 국민께서 선택하신 공수처를 출범하도록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뭐 추천해보고 만일 계속 비토한다면은 뭐 법 개정도 네네. 가능한 스토리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29대 국회에서 예. 야당에 정말 그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서 비토권을 줬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뜻에 반해서 그냥 완전히 공수처 자체를 반대한다 이런 취지를 계속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 당시에 저희 국민 뜻을 받은 것을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특검 이야기도 좀 여쭤보죠. 국민의힘이 네. 어제도 규탄 대회를 했고 오늘도 대통령 시정연설 전에 규탄 대회를 했습니다. 네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권력형 비리가 아니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자신 있다면 네. 특검을 받아들여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라임이나 옵티버스 사건이 순수하게 금융사기 사건이거든요. 예. 그 금융사기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피해도 많으시고 몇 천억 몇 조 되는 그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빨리 피해 회복을 조금이라도 받으시려면 빨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돼야 됩니다. 예. 근데 특검을 하게 되면 적어도 뭐 됐다는 소리 될 것 같고요. 추천 과정에서 벌써 한 달, 두 달 지나갈 것 같고요. 준비해서 시작하려면 저희들 볼 때는 120일가량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참 맞지 않죠. 지금까지도 상당한 부분에 수사가 진행되어 있고 또 일부 중요한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혐의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재판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 특검을 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검을 주장한 것 자체는 이 정말 순수 금융사기고 많은 국민들의 피해된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바꿔서 좀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의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검을 하게 되면 뭐 최소 2달, 많게는 넉 달 이상 걸리니까 하지 말자는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마찬가지 아니냐. 그게 민주당의 주장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만일 특검을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뭐 장애투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전국이 또 경색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바로 그 정말 정략적으로 이 사건을 이용하는 거고요. 많은 예. 국민들의 피해를 도외시하는 거 생각하고 정말 이제 순수한 거의 대부분 사건 이제 금융사기 사건이고 그 일부의 고위공직자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검사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예. 하면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서 공수처로 하면 그 부분을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민주당은 공수처를 11월 안에 출범시켜서 바로 수사에 맡길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십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본류인 금융사기 사건이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고 예.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 수사를 하도록 하고
거기서 만약 고용자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검사들의 어떤 비리가 나온다고 하면 공수처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어쨌든 야당 쪽에서 추천위원을 임명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30일부터 논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30일요? 예, 예. 30일부터 논의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오늘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이어지면서 다시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3명 늘어서 누적 26,14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96명, 해외 유입이 7명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경기가 28명, 서울이 23명, 인천 10명 등 수도권이 61명이고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강원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대전 7명, 경북 5명, 전북, 경남 각 3명, 대구 2명, 충남 1명 등입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최근 경기 용인시의 한 골프장에서 열린 모 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 동문 골프 모임과 관련해서 전날 정오까지 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지난 22일 첫 환자가 나온 뒤에 30명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31명 가운데 16명이 모임 참석자고 나머지 15명은 참석자의 가족 혹은 지인입니다. 예. 이렇게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조심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정 연설을 했는데 핵심 키워드는 뭐죠? 네, 오늘 이제 10시 5분부터 약 40분간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입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류는 생명을 크게 위협받고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면서 세계 경제와 국제 질서에도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 그리고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서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말한 것이 위기, 그리고 코로나, 방역 순으로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모두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된 것은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국민들의 덕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 어쨌든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시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데 네. 우리만 K 방역이라 해서 잘 막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경제적으로 조금 더 힘을 모아보자 이런 대통령 이야기 같고. 네. 오늘 시정연설에서 여당은 당연히 박수와 함성을 보냈습니다만 야당은 이게 나라냐 피켓 시위도 있었고 네. 야유와 항의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연설에 앞서서 사전 환담에 참석하려다 청와대 경호처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그리고 주 원내대표가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밝혔으나 경호처 직원은 스캐너로 신체 수색을 시도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항의를 하거나 고성을 지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기립해서 박수를 보냈지만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입장하고 연단에 섰을 때도 계속해서 항의를 했는데 네. 고함을 지르고 결국은 그러면 왜 우리 당 원내대표를 몸수색을 했냐 네. 이겁니까? 국회 모욕이다 이런 발언들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예, 이거 관련해서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도 사과를 했고 국회의장도 알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청와대에서는 당 대표하고 오부 인사들은 몸수색을 하지 않지만 원내대표는 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리를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항의를 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공수처나 혹은 이제 최근 북한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얘기가 나올 때도 고성과 항의를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네. 오늘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는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됐네요. 네, 오늘 김 전 차관에 대해서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심 무죄를 완전히 뒤집은 건데요. 재판부는 뇌물과 관련해서 스폰서 역할을 했던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대가성이 인정이 된 겁니다. 재판부는 이제 건설업자 최 씨가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고, 그리고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 전 차관으로부터 수사 과정을 알게 되는 등 도움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예. 뭐 그전에 성접대라든가 뇌물 이건 1심에서 다 무죄가 났었는데 이게 무죄가 난 것도 뭐 증거가 없고 그러기 때문이 아니고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무죄가 난 거지 않습니까? 그 1심에서도 그리고 이번 2심에서도 사실은 그 김학의 전 차관의 그 사진에서 그 김학의 차관의 얼굴이 맞다라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예, 경찰도 맞다고 그랬고 판사들도 맞다고 했는데 네. 검찰들만 모른다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그 공소시효가 남은 그 사건에 대해서 뇌물로 인정하고 네. 2년 6개월 법정 구속했는데 판사가 마지막에 또 이 스폰서와 검사 문화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먼저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사건은 단순한 뇌물수수 사건이 아니고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늘 검사가 언급했듯 재판부는 오늘 검사가 언급한 게 아니라 저번에 검사가 언급했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2020년인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서 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라는 점도 얘기했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이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법무부에 따르면 라임 펀드 사건과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접대 의혹, 그리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5월 옵티머스 자산운영 경영진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의 투자금 횡령 수사 의뢰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사안 등을 이제 감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최근 해당 사건을 이끌었던 당시 부장검사들이나 그 당시 검사들이 2%의 해명을 하고 있지만 명확한 해명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면은 검사 접대 문제 관련해서는 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면 이제 최근 김봉현 씨 편제를 보면 이게 굉장히 큰 범죄거든요. 그 전직 검찰 출신 변호사와 현직 변호사가 연루된 일종의 게이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취재하면서 들었던 전현직 검찰 혹은 이제 검찰 출신들이 해줬던 말 중에 재밌는 말이 서울중앙지검에 가면 승진하는 거고 남부지검에 가면 이제 돈을 버는 거다라는 점가 이미 말이 나오더라고요. 금융 관련 범죄에 특화가 돼 있는데 범죄들을 일망타진하는 이제 모습도 있는 반면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실제로 보이다 보니까 실제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고 또 퇴임하고 나서 변호사를 하면 또 관련된 사건을 수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를 했는데 무혐의 처벌한 사건은 그때 만일 처벌을 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5천여 명의 피해자가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로 감찰을 한 것 같고요. 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 이거 일단 그 윤석열 총장이 부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부인하지 않았고 사건 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죠. 근데 문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조선일보 관련된 사건이 네다섯 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사건 관계를 만나는 게 과연 적절하느냐. 검사 윤리 강령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옵티머스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전직 금감원 직원이 소환 조사를 받았네요. 네, 오늘 검찰은 김재현 대표의 로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전직 금감원 간부 A씨와 그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의혹이 있는 김모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김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도 압수수색했고요. 앞서 이제 김 대표가 김재현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올해 금감원 조사가 시작되기 전 A씨를 만나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김 대표는 로비스트 김 씨의 권유로 A씨에게 2천만 원의 돈을 전달하려 했지만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해서 검찰이 이렇게 확인 작업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옵티머스든 다른 사모펀드든 이렇게 펀드에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를 들여다보는 게 금감원인데
건강원 직원들이 그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해서 조사받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문제 같은데 이거는. 그렇죠. 지금 사건들을 보면은 이전에 뭐 기재부에 있던 올드보이라던가 그리고 법비들이 계속 나오는데 예. 이런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도 좀 규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법무부에서 감찰하고 있는 사안들도 드러나고 나면은 예. 향후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겠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만 봐도 굉장히 큰 문제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라임도 그렇고 옵티머스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저런 부실한 펀드가 판매됐을까. 네. 근데 그거는 금감원에서 막아줘야 되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피해는 국민이 받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찰에서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관련해서 야당 입장 들어봅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우선 시정연설 총평 듣기 전에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하기 전에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었는데 한 1분 정도 연설을 못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야유를 보냈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당 원내대표 몸수색 한 거는 우리를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이 이런 경우 처음 당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야당 원내대표의 몸을 수색하고 한 것은 아마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로 이렇게 아마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일종의 불법 검문 검색인데 이거는 상당히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대한 모욕 행위라기보다는 예. 아마 국민들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다수의 국민들에 대한 하나의 저는 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국회 연설하러 왔을 때 이렇게 야유 고성하는 게 좀 부적절하지 않았냐. 오히려 항의할 거면 사후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거기는 동의하십니까 혹시? 글쎄요. 대통령은 항상 말은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야당에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주워 담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조영 원내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야당에서 10개에 대한 질에 대한 성실한 답변도 그동안 없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같은 날은 오히려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제가 만약 원내대표였으면은 아예 안 들어가는 게 더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예 시정연설 보이콧. 그래서 대통령이 제일 야당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역대 이런 정권은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우리 굳이 야당이 들을 필요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초기에 모두의 발언 할 때 시정연설 할 때 저는 나와버렸습니다. 도저히 듣기가 거북해서 예. 내용이야 뻔한 거 아닙니까? 자화자찬이고 국민들 세금으로 해가지고 올해 500조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수가 또 국민 빚을 가지고 아마 국민들 부담을 주는 그런 어떤 예산안을 편성했더라고요. 예. 네네네. 그럼 어쨌든 야유가 고성한 것은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 오늘 시정연설 그럼 총평 한마디 해주시죠. 어떻게 들으셨는지. 나가서 들으셨으면 총평을 하시려면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은 상당히 오만한 생각이고요. 예. 160조에 달하는 한국형 뉴딜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이걸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좀 저희들은 좀 이해하기가 좀 매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내는 혈세하고 국채 발행이 빚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펑펑 쓰겠다는 정도의 얘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전세를 안정시키겠다 책임지고
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그 집값 잡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부동산을 잡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서 실천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지요. 예. 근데 뭐 이제 부동산 잡겠다는 말은 이제 살짝 말을 이제 이렇게 뭡니까 변형시켜 가지고 예. 이제는 전세를 잡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런 무책임한 그 역대 대통령은 저는 이번에 처음 본다는 예. 생각입니다. 예.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 부동산을 제대로 그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국민들께 사과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좀 정직한 대통령이 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예.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인데 사과가 없었다는 걸 문제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고 오늘 뭐 시정연설에서 방역, 경제, 기적 같은 선망했다고 하는 것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자화자찬에 불과하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로 사실 방역을 예. 제일 잘하는 나라는 대만이죠.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코로나 전후에 그 내수 경제는 그 거의 똑같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일 그 확진자도 거의 한 명도 국내 확진자는 거의 한 명도 안 나온 그 제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수개월째 지금 마스크를 써야 되고 손 소독도 해야 되고 또 매일같이 또 사망자가 거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알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들이 정말 끊임없이 방역하는 부분을 가지고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좀 꼴불견이라 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의원님 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지금 네.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예. 일단 저 당내 얘기부터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조기 전대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대위 체제는 물러나고 빨리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지지율이 지금 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은 선거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비대위를 하냐. 예. 저는 상식적으로 그 역시도 국민들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비대위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 대한정당으로서의 희망이 없다면은 예. 저는 새로운 좀 이렇게 역동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실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그렇습니다. 지지율은 안 올라가니까 그렇다면 지도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이신 것 같은데요. 네. 외곽에서 홍준표 전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장제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의원님의 이 조기 전대 의견에 당내 의원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말 없는 다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그런 이런저런 사항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도 비대위가 빨리 조기에 종식되기를 바랄 거고요. 예. 지금 여당이 이렇게까지 못하는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까지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야당이 반사 이익도 못 얻는다는 것은 그건 참 심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어제 의총에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비대위는 이 재보궐선거 룰까지만 정하고 그 정도만 하면 비대위 역할은 끝나는 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올 12월이나 내년 1월달 안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 제가 그렇게 저는 그런 입장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하여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의원님은 의견을 내셨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여당이 너무 못하는데 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느냐. 이게 전략 전술의 실패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우리 사회자님 말씀 주신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어떤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슈 파이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비대위의 생명력은 이제 다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장께서 지금부터는 당원들과 국민들 손으로 저는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이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보궐선거의 승리의 어떤 하나의 좋은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규정에 이 당권 대권이 분리돼 있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오는 당대표 후보는 대통령은 도전 못하는 것이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당대표는 그 2년 후에 그 정권 교체를 위한 하나의 그 토양을 마련하는 그런 그 지도부여야 되고 또 예. 그런 지도부가 선출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당의 제일 목적이라는 것이 정권을 갖고 오는 것이니까 뭐 의원님 고민도 이해를 갑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앞으로 또 당내 상황이 조금 바뀌거나 하면 다시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 3부에서는 두 아나운서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비전문적으로 털어보는 이른바 스포츠 측면 승부 시간입니다. 스포츠 뉴스 진행자이자 종합방송인 김기혁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하늘에는 태양이 떠오릅니다. 매주 수요일 YTN에는 아들이 나타나죠. YTN의 아들 아나운서 김기혁입니다. 예. 자, 김기혁 아나운서 나오는 날은 6시부터 문자가 오는데.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조금 늦어서 7시부터 왔어요. 제대로 보내주셨는데 이제야 시간을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감사합니다. 예. 스포츠 측면 승부 기다렸어요. 김기혁 아나운서 사랑합니다. 그대의 비타민. 예, 감사합니다. 예. 수요일은 YTN의 아들 김기혁 아나운서 함께하는 날 행복합니다. 김하나 렛츠고. 오늘은 어떤 스포츠 소식 들려주실까 기대됩니다. 김기혁 가자. 다 한 분이 다 쓰셨어요. 여러 명인 줄 알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어쨌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네. 또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의 진행자 최영진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뭐 없어요? 준비한 거? 네, 저는 저런 멘트를 준비할 시간에 스포츠를 완벽하게 좀 분석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예. 그 분석해와의 비전문가잖아요. 근데 뭐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누겠지만 김기혁 아나운서의 예측률은 0%예요. 저는 100%입니다. 지난주에 예측한 거 김기혁 틀렸죠? 울산이 우승한다고 했잖아요. 울산 우승과 템파베이 우승. 그렇죠. 다 100%입니다. 예, 우승 예측은 틀렸는데요. 저 강등권에서는 그래도 제 예측이 좀 들어맞았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좀 나중에 또 나눠보도록 하죠. 네. 보이는 라디오로 메이비 제이님께서 측면 승부 최영진 아나운서 좋아요. 예, 이분도 매주 최영진만 화이팅 하는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늘 똑같은 분이 똑같은 댓글 써주고 계세요. 어머니신가 보네요. 최영진 아나운서. 예. 전영진? 아니, 최영진이군요. 예. 예. 제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친척이 보냈나 싶었는데. 예.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성이 제이로 시작합니다. 네. 어머니인가? 그럴 수도 있겠네. 예. 네. 자, 지난주에 김기혁 아나운서가 자연바위 타러 갔다 온다고 했었는데 탔습니까? 예, 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경기도 클라이밍. 의왕시에 있는 모락산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3, 3호 모여가지고 사실 그 볼더링이라는 종목이 클라이밍에 있는데요. 예. 그 볼더링 바위를 즐기러 다녀왔었습니다. 네. 그 동호회 뭐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이제 클라이밍 센터가 있는데요. 예, 그 안에서 이제 뭐 이제 친한 사람들이나 자연 바위를 느껴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저희 말고도 어디 다른 데서는 버스 대절해가지고 거의 한 3, 40명이 같이 왔어요. 예, 그래서 그 모락산 안에 굉장히 열기가 좀 뜨거웠습니다. 바위를 타는 게 목적이겠죠? 끝나고 뭐 뒤풀이 목적이 아니고. 예, 일단은 바위도 즐기, 땀도 빼고, 땀도 빼고, 뭐 이렇게 침묵도 다지는, 침묵이 한 59%로 조금 더 중요하긴 합니다. 여자분들도 많으신가요, 실제로? 여성분들도 계시죠. 클라이밍을 즐기시는 분들. 꼭 그런 것 때문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자연을 느끼기 위해서. 네. 최영진 아나운서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코너에서 3분 요가를 하고 있다고요? 요가 하고 있어요. 라디오는 어떻게 요가를 합니까?
그냥 라디오 목소리만 전해드리고 네. 유튜브는 사전에 녹화를 해서 유튜브로 띄워드립니다. 진짜 요가를 해요? 합니다. 누구한테 배우십니까 그러면? 지금 리 씨라고 요가 선생님이 있어요. 네, 그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래됐습니까? 그래도 한 5, 6개월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됐네. 그럼 뭐 몸에 변화가 있어요? 아니요, 전혀요. 왜 슬라생에서 그 요가를 하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PD가 시켰어요? 시켰어요. 인기가 상당히 많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최영진 아나운서의 숨소리만 들으시는 거예요? 뭐 그 신음소리와 예, 아파하는 소리. 제가 끙끙거리고 다리 찢는 소리 막 이런 거. 그래요. 획기적인 시도죠. 예. 매력 있네요. 네. 요가를 하면 뭐 어떤 뭐 몸의 변화라든가 살이 빠진다거나 뭐 이런 게 좋아진다고 하면 저도 한번 생각은 있습니다만 변화가 없다니까는. 좀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건 있어요. 마음이 안정. 신체 변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아침에 끝난 월드 시리즈 이야기부터 해보죠. 88년 우승 이후 32년 만에 LA 다저스가 한을 풀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저스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벌 라이브 필드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6차전에서 템파베이를 3대1로 제압하고 시리즈 전적 4승 2패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88년 이후에 32년 만에 맛본 감격인데요. 이로써 구단 역대 7번째 우승이 되겠습니다. 1955년, 59년, 63년, 65년, 81년, 88년에 이어서 7번째 우승을 챙겨가게 됐고요. 다저스의 경우는 사실 2013년부터 8시즌 연속 계속해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과 2018년에는 월드 시리즈까지 올라가는데 두 시즌 다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A 다저스 선수들의 그 감격이 더욱더 컸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템파베이 1998년에 창단한 막내 구단이죠. 첫 월드 시리즈 우승에 도전을 했지만 2008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준우승에 그치게 됐습니다. 템파베이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주목을 했던 최지만 선수 이 6차전에 출전을 했는데요. 1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2타수 무안타 1볼넷 1삼진을 기록을 했다가 대타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최지만 선수가 또 기록을 하나 또 세웠죠. 몸무게가 118kg입니다. 역대 포스트 시즌에서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1번 타자로 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굉장히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뭐 템파베이 우승을 예상하셨고 저는 참고로 다저스의 우승을 예상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근데 그거야 뭐 50% 확률인데 뭐 어려운 예측을 했다고. 왜 길을 꺾으세요? 뭐 A 아니면 B인데 그게 뭐. 근데 일단은 LA가 이번에 농구 레이커스 우승했고 다저스 우승하면서 정말 복받은 연고지가 됐어요. 굉장히 신나고 특히 그 컷쇼가 또 부진을 극복하면서 2승을 기록했고 LA 다저스의 시거 6차전 결승 타점을 비롯해서 6경기 타율 무려 4할 기록하면서 MVP를 차지했습니다. 컷쇼도 한을 풀었고 뭐 가을만 되면 못한다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올 시즌 잘해줬으니까. 그 유현진 선수가 굉장히 아쉽겠어요. 뭐 한국에 있을 때도 우승 맛을 못 봤는데. 그러니까요. 미국 가서 계속 그 뭐 준우승, 준우승만 하다가 딱 우승할 때 팀을 옮겨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쉽죠. 이거 그 LA 다저스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딱 나가자마자 이렇게 우승을 합니까? 너무나 아쉽습니다. 박경님께서 최 아나운서님 요가 시간 알려주세요. 들을게요. 이렇게. 숨소리만 듣겠다. 아니 뭐 보이는 라디오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애플리케이션 와이트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다시 보기로 요가 다시 볼 수가 있고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평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요가도 뭐 좋지만 다른 코너도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야구 얘기를 지금 메이저리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우승이 결정되기 직전에 이 터너 선수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 명령이 떨어졌는데
우승 결정되니까 뛰어나오더라고요. 뛰어나서 다 또 마스크도 벗고 사람들 안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전원 우승 확정 이후에 전원 LA 다저스 선수 전원이 다시 검사를 받기로 했다는데 이거 그런 부분은 좀 자제를 아무리 했었어야 돼요. 뭐 기쁜 건 이해를 합니다만. 이전에 그 네이마르 선수가 축구 경기 끝나고 상대팀 선수와 유니폼을 교환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 저렇게 땀에 젖은 옷을 교환을 하느냐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건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 터너 선수는 아내하고 입맞춤까지 했다던데 확진 판정을 받고 이러면 어차피 뭐 자가격리 같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겠죠. 어쨌든 근데 그 다저스 사장도 조금 옹호를 하긴 했었어요. 뭐 사실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조금 그 조심스럽긴 하지만 터너가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의 어떤 그 역동적인 우승 세리머니를 막을 수는 없었다라고 하면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랬으면은 큰일 나죠. 바로 그냥 방출이죠. 어쨌든 LA 다저스의 32년 만에 우승을 축하하고요. 우리 한국 국내 프로야구에도 이만큼 우승 못한 팀이 있어요. 롯데자이언츠라고 28년 동안 아직 우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LA 다저의 기록을 깨지 않을 그런 생각. 충분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시는데요. 멋있습니다. 그래요. K리그 이야기도 해보죠. 지난주 두 아나운서가 했던 우승 예측 한번 듣고 오겠답니다. 제가 올 여름부터 아이러브 풋볼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어차피 우승은 전북이 할 것이다. 그때 많은 분들이 좀 비웃었어요. 그랬어요? 전북이 이기지 않을까. 그래서 우승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선수들의 면면이 좀 좋습니다. 이청용 선수 그날 게임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나와야죠. 진짜 무조건 나옵니까? 네, 나와야 됩니다. 울산의 가능성은 여전히 불씨가 전북보다는 크다. 그래도 울산이 큰 경기에 약합니다. 그 징크스 이번에도 계속됩니다. 다 맞춥니다, 사실. 전북이 우승합니다. 최은진 아나운서 말대로 전북이 우승을 거의 확정졌죠? 확정 지었죠. 사실상 결승전이었던 지난 일요일 전북과 울산 경기에서 전북이 울산을 1대0으로 잡으면서 이제 최종전 한 경기를 두고 역전을 해버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미넨의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다저스 우승 맞췄고요. 롯데의 5강 탈락, 전북의 우승, 성남의 강등, 토트넘의 우승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자, 울산을 상대로 우승한다고? 근데 이렇게 웃으시지만 지금 토트넘이 어느새 5위까지 왔고요. 전문가들도 스물스물 토트넘의 우승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전북이 우승을 확정지은 건 아닙니다. 90% 이상 확정이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10%를 좀 믿죠. 최종전 대구 FC 경기 남았는데 비기기만 해도 우승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승했다고 봐야 됩니다. 신뢰가 좀 가긴 가네요. 자, 울산 우승 가능성을 점쳤는데 징크스 얘기도 하고 선수 면면이 좋다. 어떻게? 선수 면면은 좋았죠. 일단 주니어 선수가 사실 득점 1위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공격력은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사실 이청용 선수를 또 우리 이동영 작가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나와야죠 했는데 실제로 나왔습니다. 이건 맞췄어요. 그건 또 맞추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이건 100%고요. 자, 근데 이청용 선수가 컨디션이 100%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반 끝날 무렵에 결정적인 찬스를 또 잡았었는데 크게 빗나가는 슛을 날리면서 확실히 조금 몸 상태가 회복을 많이 하진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전력의 누수가 좀 컸습니다. 수비수 쪽에서 불투이스라든지 비온 존슨 퇴장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 나오지 못했었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아쉬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역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그리고 축구는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 예측 잘하고 있는 최영진 아나운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 가능하냐는 질문이 왔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지금 1위잖아요. 왕. 지금 1위죠. 해리케인이 어시스트 1위고 전체 득점만 놓고 보면 토트넘이 또 막강합니다. 지금 점점 더 강해지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득점은 2위 할 것 같습니다. 근거는 없고 막 던지는군요. 지금 보니까.
막 던지는 것 같아. 근데 왜냐면 지금이야 뭐 한 경기에 4골도 넣고 분위기는 좋습니다만. 예. 이 손흥민 선수 포지션이 뭐 포워드라고 볼 수는 없고 공격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하고는 다르죠. 아무래도 좀 불리한 위치. 뭐 수비적인 아무래도 그 기여도 있기 때문에 후반 체력적으로 좀 붙일 때가 되면 약간은 그 득점권 경쟁에서 조금은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됩니다. 그래요. 예. 비전문가적 시각으로 2위 예측했고요. 그렇지만 다 맞췄습니다. 다 웃을 때 저는 맞췄습니다. 예. 한번 볼게요. 네. 예. 그리고 지난주 두 사람의 예측 또 하나 있었습니다. 강등권 싸움. 그거도 한번 들어봅시다. 네. 강등권 경쟁은 어떻게 보세요? 강등권 경쟁은 지금 부산이랑 또 성남, 인천이 최하위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산이 가장 앞서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불안한 건 부산이다. 인천과 성남은 이를 악물고 부산을 잡기 위해 뛰어들 겁니다. 이제 인천보다도 부담스러운 건 부산이다. 아니요, 동의할 수 없고. 우승 예상 준비를 많이 했는데 강등 예상하셔서 일단 부산은 잔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인천은 잔류왕이라고 하셨는데 그 DNA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성남이 강등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고. 자, 듣고 왔는데 이거는 김기혁 쪽이 더 맞춘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맞췄다고 봐야죠. 예, 일단은 그 제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면서 어떤 저희 그 비전문적인 그런 또 이미지에 먹칠을 한 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사실 그 말씀드린 대로 성남과 인천은 그 벼랑 끝이 아니라 거의 뭐 그 절벽에서 클라이밍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프 없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모든 전력을 다해서 달려들 수밖에 없었고 부산은 사실 비기기만 해도 일부 잔류가 성공이 가능했어요. 그게 좀 안일했던 거죠. 예. 말씀드렸듯이 성남과 인천이 승리를 가져갔고 부산은 졌습니다. 사실 순위는 그대로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10위 부산, 11위 성남, 12위 인천. 이건 똑같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점이 부산은 25점, 성남 25점 동점이고요. 다득점에서 좀 밀리는 거고요. 그리고 인천이 24점까지 따라왔습니다. 자, 이번 31일에 27라운드 이제 경기가 남아 있는데요. 인천 제가 볼 때 살아남습니다. 예, 어쨌든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강등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문자로 2016님께서 최영진 아나운서님 남았을 때 한번 해주세요 했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요가 용어예요. 당신을 뭐 신뢰합니다 이건데 남았을 때 그런 뜻이었나요? 예. 남았을 때. 또 당신을 존중합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1003님께서는 최영진 아나운서 촉이 좋은 것 같습니다. 로또 번호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또까지 불러주세요. 그럼 제가 여기 안 있겠죠? 4471님 최영진 아나운서 최종 꿈이 무엇입니까?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최종 꿈이요? 예. 신내림 받는 거 뭐 이런 겁니까? 최영진의 뉴스 정면 승부? 야, 꿈이 크네요. 네. 죄송합니다. 팬분들께 죄송하네요. 네. 최영진의 뉴스 정면 승부가 되면 다시 1%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어떻게 올려놓은 건데. 네. 그때 저 뭐 측명승부 하나 또 만들어줘가지고 저도 한번 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럴 일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주 또 하나 소식이 있는데 이동국 선수가 긴 선수생활을 마치고 이번 주 은퇴를 합니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죄송한데 저한테는 강등 그 예측 그런 기회가 없습니까? 메인 MC 시간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네, 남았을 때 해주십시오. 네. 뭐 틈을 좀 내서 성남이 강등합니다. 네. 성남이요. 자, 이동국 선수 제가 SNS를 가봤어요. 좀 감동적인 글을 써놨더라고요. 이동국 선수가 데뷔할 때만 해도 여자 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풋풋한 인상, 축구도 잘했고. 그가 23년이 흘러서 은퇴한다니까 축구 팬으로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SNS에 올린 글 일부를 전해드리면 2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라운드 안팎에서 수많은 분들의 격려와 사랑으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 올해 최고령 선수이자 23년 동안 프로 선수로 활약한 라이언킹 이동국 선수가 11월 1일 최종전을 끝으로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요. 그 이동국 선수가 98년도 K리그 이동국, 안정환, 고종수 이런 선수가 뛰면서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박수를 받았는데 김은중도 있었고. 그렇죠.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네요. 예.
그래요. 이동욱 선수 은퇴 이후에 어떤 생활을 계획하고 있답니까? 일단은 이동욱 선수는 은퇴 이후에 지도자 생활을 좀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뭐 방송도 많이 할 것 같고 지도자 연수하면서 뭐 국가 대표나 또 클럽에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선수입니다. 예, 많이 좀 아쉬운 장면도 많죠. 그 영국에 진출했을 때 그 첫 골을 많이 넣었다면 골대를 맞아요. 맞추지 예, 않고 예, 예. 그랬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위상이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월드컵 때 마지막에 골을 한번 넣어줬으면 그 슛도 유명했죠. 예. 회오리 물 회오리 슛이라고 예.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막힌 월드컵에 굉장히 약했어요 이동국 선수. 그러니까 유독 월드컵이랑 좀 인연이 없다 보니까 부상도 있었고. 이동국 선수는 사실 뭐 우리나라의 탑 선수잖아요. 예. 참 희한합니다. 그런데 축구계에서 이동욱 선수는 떠났고 야구계에서도 거목이 떠나네요? 예, 맞습니다. 프로야구 하나 이글스의 영원한 독수리 김태균 선수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11년 연속 3할대 타율을 기록을 했는데요. 올 시즌에 조금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면서 67경기 타율 2할 1푼 그쳤습니다. 지난 8월에는 왼쪽 팔꿈치 충돌 증후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해서 2군으로 내려갔었고요. 재활 훈련을 하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나오는 바람에 자가격리 대상자가 돼서 또 한 달 동안 제대로 된 훈련조차 소화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김태균 선수가 올 시즌 이제 복귀가 좀 힘들어지니까 은퇴 결심을 구단에 전달을 했고 구단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태균 선수가 프로야구 계에서 대표적으로 저평가된 선수인데 스탯을 보면은 정말 화려해요. 예, 거의 모든 상위권이고. 공격성의 베스트 5에 다 들어가는데 예. 그 정도로 대단한 선수입니다만은 그 뭐 팀 성적이 안 좋아서 그런지 유독 욕을 좀 많이 얻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그 타 방송국의 그 땡땡 공장에 전화 인터뷰를 한 걸 이제 들었는데 예. 본인은 좀 더 뛰고 싶다. 그래도 아쉬울 때 떠나는 게 맞다라고 했고 가장 본인이 생각했을 때 최고의 타자는 이승엽 타자였다. 앞으로 또 구단의 성적을 위해서 향후 진로를 좀 고민하겠다. 이렇게 또 말했더라고요. 뉴스공장 진행자는 축구를 좋아하고 야구는 잘 좋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축구를 굉장히 잘 아시고 야구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구는 제가 더 잘하는 이쪽으로 인터뷰를 아쉽네요. 예. 그래요. 야구 하면서 또 일본에 가서 또 활약을 또 했었었고 또 보니까는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해서 불이웃돕게 앞장섰네요.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기부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요. 김태균 선수는 은퇴 후 어떤 계획이 있답니까? 은퇴 후에 그 단장 보좌 역을 맡게 돼서 어쨌든 현재까지 몸을 담았던 한화 구단의 임원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예. 두 분은 은퇴 계획 없습니까? 예? 이동영 작가가 더 빠르지 않을까요? 예, 은퇴 계획은 있죠. 예, 한 50년 뒤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070년 정도. 예, 그때까지는 돈 벌어야죠. 예, 아직 결혼을 못했거든요. 예. 저는 뭐 최영진의 정면 승부 한번 3년 정도 진행하고 떠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은퇴 선언을 하셨네요. 네. 이거 못할 거니까. 그래요. 오늘 두 분하고 스포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스포츠 측면 승부 김기혁, 최영진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